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방미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대표님이 방문과 관련해서 그핵 협의그룹 그걸 갖다가 만들려고 한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핵 확장 억지 전략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가 이런 데서 이제 비판적인 분석을 하셨는데, 그거 빼고 아마 방미 관련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되게 세 파트인데, 이제 국빈 방문에 대한 거, 그간에 이제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그 내역, 연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방미 성과 중에 최고로 치부해야 될 거는 워싱턴 선언이겠죠.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핵으로 한국을 공개할 경우에 미국이 반드시 핵으로 응징 보복한다. 그 내용을 문서화했다.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안보관계 그 워싱턴 선언, 그게 하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줄구레한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일들, 그런 것 뒤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빈 방문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지트라는 거는 어떤 정상이 외국을 방문할 때 최상급의 예우를 받는 걸 이제 스테이트 비지트, 국빈 방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국빈 방문,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격이 낮은 공식 방문,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방문이라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그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빈 방문, 그 다음에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피셜 비지트, 그 다음에 워킹 비지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잠깐 간 거, 그거는 이제 준비 기간도 짧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실무 방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되게 3단계로 나누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해가 5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국빈 방문, 그 다음에 공식 방문, 그 다음에 공식 실무 방문, 그 다음에 실무 방문, 그 다음에 5단계 맨 낮은 거 개인 방문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니까 개인적으로 방문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예우는 갖춰줍니다. 신변 경호라든가 그런 건 다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 정부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12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자, 그러면 이걸 뭘 뜻하냐면은, 지난번 문재인 때 이 좌파 대통령 때는 당연히 안 한 거는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우파 대통령 때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순간적으로 잠깐 착각한 게 있었는데, 이 상하원 공동 합동으로 연설하는 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개 그 연설은, 상하원 합동 연설은 국빈 방문할 때 들어가는 절차인데, 그 당시에는 국빈 방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대통령한테 이제 연설의 기회를 부여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예외적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중국 천안문에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홀대한 게 아닌가. 근데 일단 미국을 먼저 방문하고 중국을 갔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이것만 가지고 또 하나의 테마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잠깐 그거로만 요약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한 대통령이 7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7번째가 됩니다. 1954년 이승만이 미국 방문했을 때,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었죠.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답방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살구가 터지고 난 다음이라, 이승만을 직접 보지는 못했죠. 그 다음에 박정희가 3번을 갔습니다만 국빈 방문을 못했습니다. 국빈 방문의 예우를 받지 못했고, 그때는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다 이래서 케네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좀 배관시했던 그런 이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이렇게 나란히 갔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은 국빈 방문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그러니까 이명박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째 통산 7번째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3번에 걸친 좌파 정권,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유일하게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이제 한국 좌파의 실체, 주사파가 어디까지 침투했는가 이런 게 대해서는 미국에 그렇게 신경을 쓰질 않았죠. 근데 노무현이 딱 들어오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반미면 어때? 이라는 친구거든요. 그런 애한테 극진한 예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되게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정도로 이제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더더욱 의심스러운 놈이니까, 요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에서 일단 좌파 계열의 대통령이 되면은 국빈 방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관례가 굳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파 대통령이 됐다 할 경우에는 당연히 상하원 합동연설 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자질 이런 거는 논외로 치고, 일단 미국에서는 최고의 예우를 다했다.
국빈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면면을 보니까 국빈 방문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이 지나칠 정도로 프로토콜에 신경을 쓰는 그런 걸 좀 이렇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과거에 한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할 때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예우를 다 했다는 거죠. 뭐 그거는 뭐 굳이 뭐 칭찬을 아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정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걸 보면 미국이 얼마나 이번 정권, 윤석열 정권에 기대한 바가 크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의 위협,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뭐 100년 전에 있는 일을 가지고 무슨 뭐 지금 지지라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발언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갖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 이 세 가지 이제 중요한 핵심 사항, 이런 걸 이제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이제 이야기해 놓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거 일체 이야기 안 하다가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래저래한 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미국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시켜서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미리 미국 방문하기에 선제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압박이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미국의 압박이 있었느냐? 당연히 없다고 그러죠.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특정 국가가 어떤 다른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일을 갖다가 이렇게 강요할 때 그걸 갖다가 네가 안 하면 죽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논법을 쓰진 않죠. 그러니까 이 최후 통첩이라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오늘 내가 요구하는 그 답을 오늘 오후 2시까지 듣겠다. 이게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협박이지 무슨 동네 깡패들이나 양아치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협박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박이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협박이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어느 쪽으로 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 국빈 방문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자, 이번에 이제 워싱턴 선언, 이거는 이제 공동성명 문건과는 별도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과연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전략을 믿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싱크탱크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었고, 한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전에 이러다가는 이제 북한의 이런 고조된 위협, 여기에 지속 가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언급들, 이게 상당히 이제 파장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한국 정부와 한국민에 대한 불식, 미국의 신뢰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강요하기 위해서 저는 강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핵 협의 그룹.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실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컨대 몇 사람이 어떤 레벨의 사람이 정기적으로 몇 번 회의를 하고 이런 것까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나토와 유사한 어떤 그 핵 기획 그룹, 나토는 핵 기획 그룹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유사한 어떤 메커니즘을 하나 만들자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게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난 게 핵 협의 그룹입니다. 근데 이제 나토의 핵 기획 그룹하고 핵 협의 그룹이 뭐가 다르냐고 하면은, 나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영국은 나토 회원국이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독일이나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런데 미국 핵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국은 이제 핵무기 사용, 훈련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공유를 하는 거죠. 어차피 핵 최종 단추는 미국 대통령이 누르게 돼 있으니까. 거기 독일을 비롯한 5개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 각국의 정상들이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든 핵협의그룹, 미국과 협의해서 만든 이것도 결국 최종 단추는 미국 대통령이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질적인 차이는,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나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핵을 나토 회원국가 내에 미국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 그룹을 만들어서 일을 갖다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다 낫다. 이런 차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런 게 있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다. 물론 기존에 있는 그 한미 간 국방장관 회담이라든가 2+2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통해서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핵협의 그룹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여하간 한반도에서 가능한 핵전쟁의 시나리오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핵으로 보복할 경우에, 물론 이제 총사령관은 미국입니다만 그런 어떤 작전 기획을 세우는 문제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 미국이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엄포를 놓았죠. 그 어떤 국가도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의 우방에 대해서 핵폭탄을 쓴다는 거는 그건 파멸을 뜻하는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복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과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하는 데서 의구심을 품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자, 그럼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이 핵을 써서 미국이나 미국 우방국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핵을 쓰지 않는다. 그럼 이 전쟁 끝난 겁니다. 그 순간 미국의 헤게모니 끝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협의기구라든가 이런 어떤 긴밀한 어떤 메커니즘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은 반드시 핵을 쓸 거는 확실합니다. 만약 그걸 핵을 쓰지 않는다든가 트럼프 같은 병신이 들어와가지고 뭐 대충 겁먹고 뭐 아메리카 남반 우리는 외국과의 전쟁에 관계없다라고 나설 경우에 그 순간부터 세계 역사는 새로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이런 양아치 국가들이 세계 판도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희한한 세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미국이 오판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협의 그룹을 창설한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이제 핵 잠수함, 한반도 핵 잠수함을 상시 전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B-52 전략 폭격기 이런 것도 상시 전개하겠다. 이건 지금 현재도 뭐 상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미국이 이런 이제 선물을 하나 줬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한국 정부의 어떤 의심, 이런 거 불식시켰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죠. 그럼 너도 우리한테 개런티를 해라. 그게 뭐냐? 일단은 한국의 NPT를 준수한다. 핵 비확산 조약의 이제 조약 당사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핵을 보유한다든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존의 지침, 기존의 입장을 이제 계속 고수한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강조했고, 그 다음에 전술핵 배치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스스로 핵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한국 대통령이 공언을 했고, 그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acknowledge하는 그런 식의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됐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은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전술핵 배치 문제도 이게 미국 대통령이,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이러지 않았습니다만, 굳이 이걸 이렇게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밝힐 이유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국에 뭐 70대 70기 정도 미국의 핵자산이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데, 비핵화 선언하기 전에 말이죠. 1992년에. 그때는 이제 NCND라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있느냐라고 외국에서 물어봤을 때, 북한이 문의했을 때, 있다고도 이야기 안 하고 없다고도 이야기 안 하겠다. 막 그런 식의 이제 정책을 썼었는데, 북한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아니, 주권 국가가 자국에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제 프로파간다의 어떤 설전이기 때문에 막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또 적절히 한국 정부가 대응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neither confirm nor deny 뭐 이런 건데, 이번에도 만약에 바이든이 이런 걸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전술핵 배치하는 걸 갖다가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극단적으로 지금 핵전쟁이 발생한다 경우에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거하고 저 멀리 괌이나 일본에 떨어져 있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섣불리 하지 않겠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그걸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특히 바이든 정부의 가장 약점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오바마 정부 때는 필요 이상의 전략적 모호성,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굳이 남이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절대 안 하겠다. 그래 놓고 나중에 또 번복하는 그런 사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 미국이라는 어떤 사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NPT를 준수한다. 그 다음에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겠다. 당분간. 그 다음에 핵 보유를 하지 않겠다. 이 세 개의 한국 정부의 개런티를 받는 대신에 그 다음에 우리가 확고하게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응징한다는 사실을 재개런티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핵협의 그룹을 만들면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만방에 공표된 그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한국민 한 70%가 북한 핵 위협 때문에 자체적인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일반적으로 한국의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때 30% 좌, 30% 우, 그 다음에 나머지 40%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이 70%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을 분석하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과연 한국의 보수파가 전부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건지, 아니면 좌파 중에 몇 명이 몇 프로가 여기에 동참하는지,
그러면 이 70%라는 게 대부분 그러면은 좌파를 다 뺀 우파 30%하고 그 다음에 중도 40%를 포함한 건지 이건 조금 정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핵 보유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북한을 당면한 영구 불변의 적으로 규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 체계의 어떤 핵심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좌파적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친중 친북을 하면서 우리가 핵 보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때문에 이 70%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들여봐야 될 필요가 있다. 막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게 하나의 막 큰 성과일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북한 핵 위협, 그 다음에 날로 고도화되는 어떤 중국의 어떤 군사력 증강, 그런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답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 문제, 뭐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특혜 조치, 이런 걸 갖다가 요구했겠죠. 당연히. 했는데, 일부 받아들여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으나 아마 라고 해봐야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인터넷에 보면 12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인프레 감축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도체 과학법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이제 배터리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어떤 대중 메커니즘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기적으로 품목별로 약간의 제한 조치를 준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 봐서 봤을 때는 한국 기업에 그렇게 뭐 손해가 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물론 이제 한국의 그 어떤 중국의 경제에 대한 의존,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뭐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제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이 모든 반도체를 갖다가 중국에 팔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핵심적으로 전략 자산에 이제 적용, 환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갖다가 수출을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좌파들이나 민주당이 떠들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중국에 팔고 있는 모든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선동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이번에 3박 5일 동안 일정인데 제일 처음에 한 게 무슨 뭐 넷플릭스 사장 만나는 거더라고요. 뭐 좀 가벼운 소프트한 내용부터 좀 접근한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가 뭐 히트신 게 몇 개 있다 보니까 뭐 3억 불인가 뭐 2억 5천만 달러든가 투자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 미 우주항공국 방문해가지고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이런 데를 방문해서 그런 양국 간 협력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심도 있는 협의가 됐다라고 했는데 어떤 정도의 심도 있는 협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 고다드라는 거는 미국의 우주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로켓 개발에 아마 가장 혁신적인 그런 파이오니어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우주비행센터라고 이제 그 나사 내에 한 연구소를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 논란이 많은 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주선된 거라고 합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겠으나, 아마 일단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가 팩토리 같은 거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래 민노총이 저래 날 때는 이런 나라에 그런 그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막 한국을 주목했다고 하니까 보도 내용 그대로라면 액면 그대로라면은 일론 머스크 한국에 투자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니까 막 이거 역시 뭐 그렇게 막 폄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만찬 지금 제가 방송한 이 시간에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레이디 가가가 아니고 안젤리나 졸리가 참석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게 좀 재미난 건데 왜 안젤리나 졸리가 됐는지 그 여배우가 특별히 한국에 관심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왜 그 사람이 초청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만찬일 끝나고 이거 만찬하고 나면 다 이제 공식 일정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환송식도 아마 역대 아마 최상의 예우를 갖춘 아마 그런 식의 세리머니가 될 거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김건희 별로 실수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뉴스를 쭉 봤는데 뭐 구설수에 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우를 갖춰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 행동인 것 같고 일단 돌아오고 나서 이제 종합적인 이제 분석 보고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막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북한의 어떤 핵 위협에 대한 어떤 그런 방책
그게 하나만 나오긴 나왔으나 그게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다. 충분 조건 아니다. 말하는 걸 갖다가 비판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번에 그 방문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가 상당히 이제 날새는 그런데 비판을 날렸죠. 러시아도 이제 우크라이나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미 비우호국으로 낙인 찍힌 나라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문제도 약간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무슨 비인도적인 그런 어떤 전쟁 범죄가 발생한다면은 군사 무기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런 게 부차의 학살이라든가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로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괜히 이제 그 말실수 안 하려고 조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왕 지원하는 거 대차게 하면 됩니다. 이미 탄약 50만 발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는 게 다 공개된 상태고, 그 다음에 지난번 비밀 문건에 155mm 포탄 33만 발, 그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내용은 이미 다 확인된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애써 감추려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 문제 관련해서 한국의 좌빨들이 우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러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은 어쩌란 말이냐 일단 대도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거래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뿐입니까? 자, 독일, 호주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최대 무역 국가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저런 식의 이제 공급망 제한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자국의 기업이나 그다음에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거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한국만 피해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딴 짓을 하는지. 그래서 한국에 이제 유명 이제 군사 블로그 하나가 재미나 통계라는 애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한 나라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유세계 문명 국가들, 그 나라들 그룹하고 거기에 한국이 이제 어중간한 입장이 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하고 극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대러시아 제재를 하지 않는 국가들 공통점이 있다 이겁니다. 수돗물을 못 먹는데요. 그러면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데도 러시아 제재라든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하는 나라가 있었다는 건 한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찌질한 이야기죠. 이미 오래전에 일본과 나토 회원국가, EU 이런 나라들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하도 이게 바깥에 서서 얼쩡거리니까 겨우 미국이 어깨 두들기면서 끌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의 관계 하나고, 그 다음에 중국 문제 이것도 한번 들여다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1 교역 국가는 중국이 아니고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윤석열이가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중국과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천만의 말씀. 여전히 삼성이나 한국의 대기업들은 중국의 미래를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왜 중국과 계속 무역 적자가 늘어나느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은 웬만큼 기술을 다 한국 기업들로부터 빼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살 물건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중간재를 받아서 이제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이나 서방에 팔았는데 이제는 그 반제품 중간재도 자기들이 개발해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미국의 어떤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 그다음에 동남아 시장 이걸 다변화 전략을 계속 구사하셔야 되는데 중국이 임금 싸고 물건 많고 잘 팔린다고 거기다가 올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방적인 방식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한국 기업들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빠져라, 러시아로부터 빠져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기업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더 이상 장사가 안 되니까 빠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어떤 중국 경제의 어떤 질적인 어떤 변용 형상에 따라서 굳이 이제는 한국의 부품을 수입하지 않아도 자체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과 경제 규모가 자꾸 축소된다, 적자가 늘어난다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공조해서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 결코 아니고 이거는 기업들 스스로가 시장 자체에 자연스러운 어떤 변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